결국에는 반도체랑 자동차 업종의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다시 올라가기 어렵다. 원달러 환율과 사실 그 코스피 대형주랑은 상황관계가 역의 관계입니다. 본인이 사시려는 거 100% 사시는 게 아니라 제가 100을 사고 싶다면 한 30에서 40 정도 사놓고 일단 기다리는 거죠. 왜냐면 또 빠질 수 있거든요. 왜냐면 주가는 빠져 있고 실적이 딱 버티고 있는 애들이 가장 지금 유리한 거고. 오늘 모신 분은 엄브렐라 리서치 윤주호 대표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한국 증시 요즘 참 뭐라 그럴까요? 답답한 흐름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거래량도 많이 좀 줄은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요즘 투자들이 수익이 잘 안 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도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왜 아무것도 안 하냐 해서 어차피 움직여도 뭐 쫓아갔다가 물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뭐 아무래도 뭐 키워드나 이런 것들은 메타버스 쪽에 많이 좀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또 여기서 또 한 번에 또 손바뀜이 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증시도 지금 보면은 뭐 PER, PBR 멀티플이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가장 많이 썼던 툴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사실 요게 지금은 좀 맞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요 PBR이라는 게 결국엔 자본 총계에 대비해서 이제 북밸류가 얼마나 있냐 이걸로 저희가 시가총액 대비해서 비교를 하는 지표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카카오랑 네이버를 필두로 해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메타버스나 이런 관련된 산업들이 다 무형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게 뭐 자본이 투여되고 이런 게 아니라, 물론 자본은 투여됩니다. 시설. 예, 그렇죠. 그 자본으로 뭐 사람을 뽑는다든지. 근데 결국에는 인건비로 이제 하는 이런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사람만 떠나면 다 끝나버리는. 남는 건 네. 그런 회사들이 폐업을 하면은 책상밖에 안 남는데. 네. 네, 역시 경험에서 네, 그런 것처럼 어떤 이 PBR, PER 지표는 그냥 참고 지표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제가 이제 예전에 현직에서 펀드 매니저 생활을 했을 때는 정말 중요했거든요. 이 한 틱을 가지고 막 지수를 계산하고 했을 정도로. 그런데 지금 밸류에이션 상으로 굉장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뭐 아주 싸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고점에서 지금 주식을 팔아야 되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자료를 좀 보시면 이게 유안타에서 나온 제가 제 친정이죠. 그 유안타 리서치에서 나온 자료인데, 최근에 봤는데 이제 요 밸류에이션 지표를 보면은 그래도 기간 조정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포워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12개월 전을 예측해서 이제 하는 걸로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PER 같은 경우도 이제 고점을 찍고 이제 내려왔죠. 사실 이 밸류에이션이 빠진 것만큼 삼성전자가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하방이 있는 주식이고 실적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PER 상대 강도를 신흥국 대비해서 했는데, 이렇게 빠졌다는 얘기는 외국인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다른 자료에서도 많이 보여드린 이제 한국 시장의 ROE가 전고점을 못 뚫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아니냐라는,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지수가 저희가 뭐 2,900대에서 3,100대 이제 좁은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여기에 가장 큰 이슈는 돌아와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 결국 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 이 두 개가 한국 시장의 이익을 대변하는 반도체는 한 40%가 넘거든요. 이익을 설명하는 비중이. 그렇기 때문에 ROE가 빠진다는 건 결국에는 북이 가만히 있어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EPS,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도체랑 자동차 업종의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다시 올라가기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 그렇게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전에 전고점 3,300을 향해서 그걸 돌파하면서 그렇게 강하게 오를 가능성은 좀 현재로서는 희박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외국인, 이제 결국 그게 돌파되는 어떤 상황이 왔을 때는 외국인의 어떤 수급이 좀 따라줘야 되는데, 매수가. 네. 뭐 지금 환율. 근데 또 다행히 긍정적인 거는 좀 환율이 좀 70원대로 또 내려오고 또 네. 깨기도 하고 네.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외국인이 이제 들어올 만하지 않을까 또 기대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건 어떠세요? 저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상승이 좀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외국인이 100% 언제 들어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밸류에이션상으로 그렇게 싼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큰 매력은 없지만, 결국에는 반도체랑 자동차의 어떤 실적 개선폭을 저희가 실적 시즌에 좀 자세히 봐야 된다. 이제 오늘 이제 실적이 나왔죠. 하이닉스 컨퍼런스 콜 실적도 나오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현대차도 실적이 나오니까 오히려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악재가 해소된 거죠. 3분기 가동률 안 좋고 수요는 좋았지만 빅메모리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많이 못했어. 근데 눈높이는 많이 낮춰져 있는데 실적이 컨센서스 부합인데 왜 주가는 오르지? 악재가 선 반영돼서 빠졌을 경우에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이제 외국인 수급 관련해서는 제가 차트를 또 다시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요.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원달러 환율과 사실 그 코스피 대형주랑은 상황관계가 역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원달러 관계가 저희가 원달러 환율 계속 보세요. 이제 뉴스에서 하는 이유는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이 원화가 약세가 되는 거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똑같이 뭐 10,000원어치를 사더라도 뭐 외국인은 이제 달러 기준으로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원화로 했을 때 원화가 환율이 깨지면 이제 달러로 환전됐을 때 금액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가 되면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이제 안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원달러 환율이 고점을 찍고 지금 피크아웃하고 뭐 추세가 완전히 깨진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좀 내려왔고 달러 인덱스도 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테이퍼링 있으니까 주식을 많이 비워야지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은데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반영하고 먼저 조정이 나온 다음에 지금은 약간 이제 뉴트럴한 구간까지 올라왔다. 네거티브한 구간에서.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지금 저희 투자자에서는 있어서는 나쁘진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뭐 한 2, 3주 안에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 네. 그때 그러면 주가가 좀 빠지지 않겠냐. 지금 미리 좀 비워두자. 이게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이죠. 네네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다 그렇게 하기에는 이미 좀 늦었다. 이미 다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나요? 일단 투자자들 게시판을 제가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뭐 아직도 금융위기다 뭐 이런 분도 있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종목별로 너무 편차가 커가지고.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는 이제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있을 때가 제일 크거든요. 근데 FOMC 파월 의장이 결국엔 시그널을 많이 줬습니다. 11월에 할 거야. 뭐 10월에 안 할 수도 있어. 할 수도 있어. 11월 FOMC 때 할 거야. 하게 되면 오히려 저는 불확실성이 앞으로는 테이퍼링 이슈가 없어지기 때문에 뭐 제가 100% 장담드리진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주가는 선 반영되어 있다. 왜 그러냐면 달러 인덱스가 그럼 계속 오르고 이머징 증시가 다 깨져야 되거든요. 최근에 한 달 동안 반등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반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유추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제 악재라기보다는 테이퍼링 발표 스케줄 나오는 게 어쩌면 호재가 될 수도 있다. 네네. 그때 이후로 우리가 이제 예전처럼 뭔가 주가 급락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때부터 더 큰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는 불확실성인데 그 불확실성을 지금 FOMC가 11월 초에 발표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불확실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또 안 나와버리면 또 불확실성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자료에서도 이제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면은 이 파란색 선인데 뭐 제가 이렇게 이 반도체 파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반도체를 또 살까? 뭐 이렇게 생각이 저는 들지만 기계적으로 저는 줄였다고 봅니다. 펀더 매니저들은 이제 큰 의미 없이. 기계적으로 그냥 파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팔아서 메타버스로 가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외국인 순매수가 돌아오진 아직까지는 돌아오지 않고 있지만 매도의 어떤 기울기로 보면은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이렇게 평탄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납폭과대 대형주 먼저 떨어져 있는 애들이 조금씩 오르는, 조금만 호재가 나와도 오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오히려 반도체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끝없이 빠질 것 같았는데 또 다시 쭉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네.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실적 발표 요 이후 어떻게 좀 시각이 외국인들이 바뀐 것인지 그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이번 3분기죠. 3분기의 실적 발표에서 가장 저희가 주안점으로 봐야 될 거는 지금 이미 시장에서 다 분석이 끝난 겁니다. 원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2분기에 올랐는데 3분기 때 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원가가 올라서 이거를 판가에 반영할 수 있는 여부. 그럼 판가를 못 쫓아가는, 그러니까 판가 전가력이 없는 업체들은 당연히 실적이 스퀴즈가 마진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원래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이제 뭐 10%였다. 그러면은 8%, 7%로 빠지는 거를 저희가 눈으로 보고서 이제 어느 정도 악재가 반영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글로벌 공급망 차질 때문에 이거는 Q를 줄여버리는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P에서도 빠지고 Q에서도 빠지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악재가 반영되는 이런 구간이 이제 3분기 실적의 가장 트리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판매가 부진했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투자자들이. 그러면
실적이 나오니까 오히려 지금부터는 더 나빠지지 않는 이상 주가는 QOQ로 빠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오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반도체를 사실 주말에, 제가 차트를 깜빡하고 안 가져왔는데, 제가 주말에 다시 한번 그려봤거든요. 다시 매도세가 지난주에 나왔었는데, 반도체의 순매도가 지난주 이제 수목금을 기반으로 해서 매도세가 또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이 이제 딱 오르고서 4% 정도까지 장중에 올랐었는데, 이게 1%를 빠졌는데, 이게 왜 빠졌냐면, 대만에서 지진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공장이 있는 회사는 마이크론입니다. 아시아에 팹이 많거든요. 왜냐면 이쪽에 인건비가 싸고 땅값도 싸고 전기료가 싸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공장들을 반도체 공장이 많은데, 그거에 대한 또 반대 수혜로 보면 한국은 원래 지진하고는 또 상관이 없는, 그렇죠. 뭐 내진 설계 저희가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반대 수혜로 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또 오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SK 하이닉스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4분기 때 이제 D램의 가격이 마이너스 10% 정도 빠질 거라고 이제 했습니다. 왜냐면 애널리스트 분들이 원래 5%로 추정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주가가 빠지니까 이제 10%로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4분기가 마일드하게 마이너스 5% 정도 빠질 것 같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이제 주가가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서버 고정 가격, D램 가격. 이 서버 D램이 제일 지금 성장률이 좋기 때문에 이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저가 매수세로 지금은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일정 부분 트레이딩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이 지난 주식을 사서 약간 센티가 개선되고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뉴스가 이제 반도체 사이클 다시 돌아온다. 그때 이제 파시는 전략으로 하시면 조금 더 안전마진 있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결국엔 저희가 3분기 실적이 좋은 게 뭐예요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저희가 3분기 실적이 안 좋은 것들이 오히려 주가가 오를 수 있다.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주가가 오른다. 그럼 악재가 선반영해서 먼저 주가가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KCC 글라스 이것도 어차피 뭐 건축용 유리도 하지만 자동차용도 어차피 있거든요. 그렇죠. 안 봐도 실적이 빠질 거예요. 그럼 주가는 이렇게 옆으로 기거나 아니면 또 조정을 보이다가 실적 발표 딱 했는데 실적이 완전 쇼크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때 팔아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때 그동안 물린 거를 한 번 더 저희가 이제 더블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 포트 비중에 이제 10% 정도 갖고 있다면 다른 수익 난 걸 팔아서 여기다가 물어 한번 타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좀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엔 실적이 안 좋은 것들을 찾고, 뭐 오늘 BH 같은 경우도 실적이 나왔는데 YY로 굉장히 개선되는 작년 3분기 때 일회성으로 쇼크가 났었거든요. 이런 업체들은 사실은 더 이상 빠지질 않습니다. 예, 조금만 호재도 나와도 주가가 오를 수 있어서. 그리고 이제 3분기는 원래 전통적으로 IT가 실적이 좋습니다. IT가. 네, 반도체, 스마트폰 원래 3분기 때 좋은데 이제 스마트폰은 이제 성장률 자체가 이제 높진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폴더블에 관심이 많으신데, 그래도 반도체 패키지를 하는 회사들 뭐 심텍이라든지 코리아 서킷 이런 업체들은 3분기 때 2분기 대비 3분기 무조건 좋거든요. 비메모리도 원래 좋긴 한데 제가 일전에 나와서 한 5월인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3분기 실적을 앞으로 조금 땡기기 때문에 이제 기대치는 많이 낮춰져 있는데 주가는 한번 보십시오. 2분기 대비 엄청 빠져 있거든요. 거의 고점 대비 40% 빠져 있어서 뭐 TSE, 뭐 후공정, ISC 이런 업체들 다 좋은 업체들이고, 내년에 반도체 조금만 돌면은 다 주가 여기서 50%, 100%씩 오를 수 있는 업체들이라 IT 업종의 저가 매수세. 이제 지금 사시는 거는 막 본인이 사시려는 거 100% 사시는 게 아니라 제가 100을 사고 싶다면 한 30에서 40 정도 사놓고 일단 기다리는 거죠. 왜냐면 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투자 전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변동성이 있기는 있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그런 걸 좀 대비하자. 그러나 네. 일부 생각처럼 그냥 주식을 크게 많이 비울 필요는 없다. 네, 저는 좀 주식을 뭐 그때 막 제가 되게 안 좋게 말했던 구간이 많았었잖아요. 막 50% 이하로 해야 된다. 그게 이제 9월 달이었고, 왜냐면 너무 좋았어요. 9월 달에 그 특정 종목들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10월 달은 이미 조정이 많이 나왔고 투자자분들이 이미 다 스케줄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돼서 지금은 제가 생각하는 비중은 그래도 한 70%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그 실적 시즌이 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까지 그 주가가 조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그냥 시장의 생각대로 컨센서스대로 실적이 나온 주들은 오히려 이제 반등의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반대로 막 우리가 실적에 대해서 되게 기대하고 있는 주식들, 그래서 선반영돼서 주식이 많이 올라온 회사들, 이런 거는 오히려 좀 빠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뭐 그 여기저기 이렇게
저도 이제 다른 분들 걸 자주 보진 않는데 보면은 3분기 실적 호전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아까 원가 부담에 물류, 큐, 바틀레 한국에서 제조업 중에 이거에 해당이 안 되는 회사들이 그렇지. 있을까요? 지금 뭐 네.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컨텐츠로 다 몰리는 건데 사실 컨텐츠는 실적 개선보다는 모멘텀으로 이제 PER과 EPS 그러니까 PER 곱하기 EPS가 결국엔 시가총액을 만드는 건데 그 EPS의 상승보다는 PER로 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메타버스다 뭐다 얘기는 많이 나오지만 사실 이런 게 나쁘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뭐 계속 제가 말씀 강조드렸던 어떤 소프트웨어 업종,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들어가는 업종 이런 업종들에 대한 생각을 저희가 계속 바꾸긴 해야 되거든요. 뭐 그 저희가 방송 전에도 대표님이 이제 미국 주식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미국에 있는 소프트웨어 업종 중에 굉장히 시가총액 큰 업체들 많습니다. 뭐 그렇지. 어도브나 뭐 이런 업체들 보면은 정말 탄탄하고 제가 요즘에 봤던 주식 그 비상장 회사긴 합니다만 캔바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비즈니스 같은 거 하다 보면 좀 이렇게 배너 같은 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라고 하지 뭐 알림 같은 거 이렇게 그래픽 디자인 같은 거를 핸드폰하고 이 그 아이패드로 저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만들어서 좀 이렇게 채널에 올려보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업종들은 정말 저희 비즈니스 하는 분들한테 이제 도움을 많이 주는 거라서 이런 업체들이 한국에 좀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근데 이제 저희의 실상은 이제 삼성전자에 많이 그렇지. 이게 들어가 있죠. 전자가 삼성전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500만 주주 시대니까 네네네. 뭐 국민주죠 지금. 네네네. 이제 삼성전자는 28일 날 지금 실적 발표를 이제 하죠. 네네. 정식 실적 발표. 네네네. 거기서 이제 그 내년도 전망 어떻게 볼 것이냐 4분기하고 내년도 전망 그거에 따라서 이제 주가 흐름이 확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네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제가 삼성전자를 예측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올해 내내 안 올랐던 주식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자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초 10만 전자 얘기 나올 때부터 삼성전자가 제대로 오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주식은 사실은 사놓고 내년에 봤을 때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올해 내내 안 좋은 업종이 뭔지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면 이런 말씀을 계속 해야 이게 정말 안 좋았으니까 내년에 또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미디어 콘텐츠 업종 지금 좋은 거 다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고 결국엔 내가 먼저 파냐 아니면은 조정이 나오고서 좀 나중에 파냐 이 문제라서 올해 제일 안 좋았던 업종은 IT랑 IT 중소형주와 이제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중점적으로 저는 조금 지금 내년을 기대하면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올해는 정말 2차 전지 소재주하고 뭐 엔터 게임주 이쪽이 크게 올랐잖아요. 그쪽 네. 섹터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 네. 외에는 정말 재미없었던 한 해였는데 반대로 그 재미없었던 대표적인 그 바이오 같은 것들이 내년도에는 오히려 주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제 역전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럼요. 아이디어가 이제 회사는 어차피 계속 성장을 하는데 올해 내내 주가가 안 됐다는 거는 뭔가 모멘텀이 없어서 주가가 눌려 있었다는 얘기고 뭐 내년에도 어떻게 바뀔지는 제가 확답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3, 4월에 나와서 보여드린 어떤 그 주가가 그 국가별 그 주가 그 연초 대비 상승률을 보여드렸을 때 작년에 중국하고 한국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렇죠. 올해 완전히 항생 지수랑 한국 코스피가 꼴등입니다. 하위에 있거든요. 또 내년에는 또 반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눌렸던 어떤 수요가 일단 IT 자동차로 다시 또 이렇게 와서 어떤 저희가 공급단의 이제 문제들이 이제 해결되고 비메모리 반도체 이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말 연초 되면 저는 분명히 뉴스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가 제가 언제 이게 다 해결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연말 되면은 그래도 올해 내내 힘들었던 것보다 내년이 더 괜찮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전망들이 나오면 주가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뭐 그런 주식이 많지는 않겠지만 네. 혹시 3분기 실적 뭐 정말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그런 회사들이 있을까요? 기업들이? 뭐 일단 요즘에 사실 실적 얘기가 많이 안 도는 게 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실적 별로 기대를 안 해. 왜냐하면 실적 기대도 안 하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반도체 패키징 업체들은 실적이 3분기가 무조건 좋습니다. 2분기 대비. 반도체 패키징이라는 건 우리 그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후공정 이쪽을 얘기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예. 근데 비메모리 하는 업체들이 근데 반도체 메모리 쪽도 하고 있어요. 같이. 그런데 이제 관련돼서 이제 주가는 많이 빠져 있긴 했는데 실적은
뭐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재고 쌓아놓은 걸로 지금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서 실적만 보신다면야 이쪽을 왜냐면 주가는 빠져 있고 실적이 버티고 있는 애들이 가장 지금 유리한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이 오히려 깨져서 다음 분기에 좋아질 애들을 저점으로 피싱하는 바텀 피싱하는 그런 전략들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개별 주식으로는 뭐 심텍 아까 말씀드렸던 심텍, 코리아 서키트, 뭐 인터플렉스 최근에 지금 오르는 이유가 2분기 대비 3분기가 무조건 이거는 실적을 체크 안 해도 2분기보다는 3분기가 무조건 좋아지는 회사들입니다. 근데 주가는 지금 보면 2분기 고점 대비해서 너무 많이 빠져 있어서 지금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은 좀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28일 삼성전자 그 발표할 때 네. 그 260조 그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가 비메모리 쪽에 얼마나 그 비중을 좀 둘 것이냐 이게 좀 나오면 네네. 이 말씀하신 기업들의 주가가 또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IT에서는 사실 비메모리 쪽이 제일 낫죠. 그러니까 스마트폰하고 비메모리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은 당연히 비메모리 쪽을 선택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후공정 업체들도 뭐 그 3분기 때 실적이 좀 깨진 업체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업체들 같은 경우 꼭 이럴 때가 바닥입니다. 지나고 볼 때. 저도 이제 매번 업체랑 미팅을 할 때 업체분들이 얘기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이거 어떡하죠? 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가 제가 저점인데 한번 적어 놓자고 저희가 같이 왜냐면 둘이서 1대1 미팅을 하니까 너무 편하잖아요. 아무도 찾는 사람도 없고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얘기해 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을 때가 저점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가 매수세로 좀 가도 뭐 양도세 이슈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미 파실 분은 많이 파시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미리 네.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또 이렇게 차트가 무너지고 이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팔거든요. 그 전에는 차익 실현을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하락의 이유 명분이 나왔을 때 팔지. 네. 아니 그러지 전에는 그냥 끝까지 한번 버텨보는 어떤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그 지금 오히려 내년을 바라보고 지금 저가에 매수해서 기다리는 전략, 이것도 상당히 괜찮겠네요. 지금 네. 막 올라가는 거 쫓아가다가 전부 물리시는 것보다. 네.